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본 회사는 대체로 자기소개서와 엔트리 시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력서죠. 그거를 요구하고 인사팀 면접, 임원직 면접 등 면접을 최소 2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나 적성 검사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직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기터브 주소랑 이제 대학생 때 했던 프로젝트를 간략히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밖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언을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국어, 영어, 수학 논리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푸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 했던 토론이나 토의랑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신입사원한테 기술력과 의사소통 능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제시하면 이제 한 팀에 랜덤으로 5, 6명이 배정을 받고 그 팀 내에서 알아서 사회자, 발표자, 타임키퍼 등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팀에서는 이때 참여도, 적극성, 그리고 자세 등등을 평가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다음 전형에 임할 수 있는가가 정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과제형과 문제형으로 나뉘는데 과제형은 주어진 프로젝트 혹은 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완성하는 형식입니다. 문제형은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엔트리 시트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엔트리 시트는 자기 분석과 회사 분석을 통해서 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취할의 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축이라는 거는 내가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분석에서는 자신의 일대기를 쭉 훑어보면서 내가 가장 잘했던 일, 그 해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고, 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렉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도 바로 자기 분석이었는데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이 주신 자료와 함께 멘토님과 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 이미지는 제가 내정받은 회사의 기업 인형과 인재사항을 다루는 페이지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경험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회사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른 회사에 엔트리를 넣었을 때 작성했던 초안인데요. 저는 먼저 회사의 기업 인형과 인재상을 정리해서 워드로 왼쪽처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의 격차를 해결한다. 일본의 좋은 물건을 해외에 알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의 물건이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공감을 하고 또 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학창 시절에 참여했던 전국 단위 중고거래 가격 비교 서비스 프로젝트 등을 연결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노력했던 경험은 곧 학창 시절에 제가 열심히 했던 일이 가쿠치카가 될 수 있겠죠. 즉 엔트리 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인재상 가치관과 나의 경험, 능력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단점 작성하기인데요. 이거는 학창 시절에 본인이 했던 도전 혹은 경험을 활용한 자기 어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문과에서 공대를 전과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공대로 전과한 이후에 졸업 전까지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즉 학창 시절에 노력한 경험들을 근거로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를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작성할 때 너무 솔직하게 치명적인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좀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보완점과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놓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케줄 관리를 통해 일을 보완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뭐 들었던 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이력서나 1차 면접에서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저희 가치관을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함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회사 면접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일본인은 지나치게 돌려 말하고 하는 한국인은 지나치게 솔직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한 솔직함을 유지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이게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일컫는 게 아니고 리액션이나 밝은 표정, 적절한 대답, 그리고 면접에서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거는 솔직함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 어필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회사에는 이제 역질문이라는 시간이 대부분 주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 분이나 주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 역질문이라는 거는 면접이 끝난 후에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으로서 만약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을 던지면 면접관에게 "아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봤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남기면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일본 사이트 오픈워크에서 면접 후기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어 이런 현지 사이트를 활용하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역질문에 대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고 또 무조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로 "일본에 왜 취업하고 싶은지?"입니다. 이 질문에 "일본이 좋아서요."라고 대답하는 거는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럼 일본이 질리면 다시 한국에 갈 건가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한국 시장이나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본을 선택한 건가?'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본에서 미용실을 갔다가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행 잡지를 보는데 지역의 가게를 소개할 때마다 지하철 노선도 및 버스 노선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지도 앱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니 가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 잡지에 실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까지 사람들의 불편함을 캐치하고 세심하게 해결하려고 배려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 문구점에서 창의적이고 독특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문구 용품들을 보면서 이런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이 업계, 이 직종을 선택했는가?"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 엔지니어직 면접을 봤을 때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정보 격차에 따른 수익의 격차에 대해 인지하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업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때 맥도날드와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맥도날드가 사실 햄버거 판매량보다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업계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를 와서 외국인으로서 직접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따라 같은 지역의 매물, 그러니까 정보가 압도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부동산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좀 제 경험과 일본 사회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면접관님께 저의 진정성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조금 더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일본 취업을 결심을 했을 때 건너 아시는 분이 이제 일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한국인 분이셨는데 그분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좀 더 자극을 받으라고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 JLPT N1을 땄고 다양한 활동도 했고 교환학생도 다녀오면서 일본 취업을 했다. 그런데 너는 나이도 많고 아직 JLPT도 없는데 일본 취업이 쉬워 보이냐? 어차피 와도 적응 못한다. 차라리 한국에서 취업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기죽기보다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취업에 대한 제 결심을 더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일본 취업 커뮤니티나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은 마치 내정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저는 절대 내정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1년 휴학에다가 1년 졸업 유예,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한 데다가 일본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 이런 저도 내정을 받은 것처럼 커뮤니티나 주변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세워서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같이 취업 준비하는 동료나 뭐 오프라인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하시는 일들 열심히 하시면 꼭 모두들 취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